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중공업의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회사는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을 분할하려고 하는데 이를 막으려는 노조는 주총장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노총의 금속노조 등이 가세하자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이 현대중공업 노조의 주총장 점거 벌써 사흘째죠?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의 분할에 반대하며 주총장인 울산 한마음회관을 지난 27일부터 점거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주총이 열리는 모레까지 점거 농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을 그룹에 편입하기 위해 중간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총에는 회사를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누는 안건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노조가 회사 분할을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노조는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두 개로 쪼개지면 건전한 자산은 중간 지주회사로 가고 부채는 새로 만들어질 사업회사에 집중돼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고용을 안정시키고 단체 협약을 승계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에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도 공권력이 농성장을 침탈하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가 도를 넘는 불법파업과 불법행위를 실행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에 찬성했어요. 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현대중공업의 분할 계획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의 지분 9.35%를 갖고 있는 2대 주주입니다. 주총이 다가오면서 현대중공업 노사 간 대결이 노정 간 대결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이렇게 극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 건 회사를 쪼개서 자회사를 만드는 이 물적 분할이 그만큼 양측 모두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노사 양측이 물적 분할을 양보하지 못하는 이유, 김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3월 현대중공업은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인수 합의서에는 현대중공업을 물적 분할해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산업은행은 보유한 대우조선 지분 전량을 새로운 중간 지주사에 출자하고 2대 주주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대우조선 인수로 현대중공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을 분리해 경영 자율성과 조선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노조의 생각은 다릅니다. 물적 분할이 되면 신설 현대중공업이 부채를 떠안으면서 구조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을 회사에서 공시한 내용을 보면 한국조선해양은 현금성 자산을 절반 이상 가져가고 신설한 현대중공업 사업회사에는 부채를 한 95%를 떠넘기니까 좀 어려워져도 또 구조조정을 하는 거 아니냐. 또 물적 분할이 최대 주주 정몽준 전 회장의 아들 정기선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꼼수란 시각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대중공업의 100% 자회사인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한국조선해양이 설립되면 손자회사가 되면서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대우조선 인수 방안이냐 아니면 구조조정을 부르는 방안이냐를 놓고 노사 간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이렇게 31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현대중공업의 노사 갈등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과 임단협을 앞두고 있는 현대자동차 등 다른 회사 노사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지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네. 먼저 주주총회가 당장 이틀 앞인데 지금 저렇게 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면 주총은 뭐 예정대로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네, 주총은 일단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인데 이 열리려면 현재로서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를 하긴 어렵습니다. 이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서 이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거나 회사 측 보안 직원들이 투입이 되면 노조는 결사항전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사측은 회사 분할을 위한 주총을 그대로 강행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예. 다만 당일 도저히 주총장 진입이 어렵게 되면 이 장소를 변경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파견 인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보고를 하게 되면 당일에도 주총에 대한 시간이나 장소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점거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주총이 열리면 안건 통과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일단은 안건 자체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예. 일단 현대중공업 지주 특수관계인 지분이 약 34%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의결권의 찬성 비율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의 의결권 자문사들이 모두 현대중공업 주주들에게 이 찬성할 것을 권고를 했고요. 오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놨기 때문에 주총이 열리면 안건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현대중공업 노사끼리만의 대결이었던 게 뭐 금속 노조의 지역 사회 경총 이런 것들까지 가세를 하면서 이 정부와 노동계 전체 간의 대결로 좀 번지는 건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좀 관측되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우려가 실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자였던 이 산업은행이나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주총이 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만 답한 상태인데요. 노동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속 노조 등이 이 어떤 현대중공업 노조 투쟁에 합세를 하는 형국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현대차 노조는 이 현대중공업이 공권력이 투입되게 되면 이 동반 파업까지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송철호 울산시장이 이 삭발을 하는 등 이 지역사회까지 갈등의 용광로에 합세를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등과 별개로 대우조선의 인수 작업은 뭐 이제 시작됐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어떤 노사 갈등이나 이런 지역사회 문제뿐 아니라 이 인수합병 거래를 마무리하는 데는 이 몇 가지 난관이 더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뿐 아니라 유럽연합과 미국 등 이 각국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은 전 세계 조선업에 영향을 주는 거래이기 때문인데요. EU 등에는 아직 사전 협의만 한 상태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넘어야 할 단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부터 이미 물리적 충돌과 이 노정 간 대결까지 우려가 되면서 당초 올해 말 인수 절차 완료를 하겠다 이 목표와 달리 해를 넘길 수 있겠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가 원래 노동자 친화적인 정부였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는 좀 노선이 변경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뭐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의 핵심 사안이 일단 표류를 하게 되면 앞으로 노정 간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번 현대중공업 사태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냐? 문재인 정부의 향후 노정 관계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1980년대 현대중공업 파업 사건을 맡았던 인권 변호사였는데요. 정부가 어떻게 이번 사안을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번엔 중국이 사실상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첨단 산업 필수 자원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 조짐을 보였습니다. 덩달아 민감하게 반응한 건 우리 금융시장이었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대표적인 거대 기업 화웨이를 겨냥하자 중국이 첨단 제품에 쓰이는 희귀광물 히토류 수출 제한을 반격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연쇄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외국인 매도세 속에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하며 2020대로 밀려났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나 중국 경기 턴어라운드가 빨리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그 전까지 이제 빠졌다가 올랐다가 그렇게 반복할 수는 있어도 의미 있는 반등을 하긴 어렵다라고. 신흥국 지수 내 우리나라 비중이 줄어든 여파도 지수를 끌어내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난 28일부터 신흥국 지수 내 중국 A주 비중이 늘어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헨티나가 신규 편입되면서 우리나라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황. 여기에 인보사 쇼크도 증시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주식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급락했고 전 거래일보다 21.57% 내린 2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환율 관찰 대상국 유지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원 10전 오른 달러당 1,193원 9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모레인 31일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엽니다. 입국할 때 수화물을 찾으면서 면세점 쇼핑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도 면세 한도는 원래대로 600달러가 유지되는데 이걸 초과했을 때 면세되는 순서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정인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위치는 입국 신고장을 지나 세관 신고 전 수화물을 찾는 곳 옆입니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품목은 화장품과 향수, 술, 골프채, 골프 가방 등 600달러 이하인 품목 10여 개입니다. 황금성이 좋은 담배는 구매한 뒤 시내에서 약간의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보따리상이 생길 우려가 있어 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겨도 면세품 재반입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시내나 출국장, 기내면세점 구매 한도인 3,000달러 외에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를 더 살 수 있지만 들여오는 면세품 합계가 60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공제 대상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물품, 간이세율이 높은 물품 순입니다. 만약 출국할 때 600달러짜리 가방을 사고 해외 면세점에서 400달러짜리 의류, 입국장 면세점에서 300달러짜리 국산 화장품을 산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을 가장 먼저 공제해줍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세율이 높은 순서대로 300달러 한도 내에서 면세 처리됩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물품은 내국 물품으로 분류돼 면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출국장하고 시내 면세점에서 그 국산 제품은 이제 해외로 한 번은 반출이 되거든요. 해외로 한 번이 반출되면은 이 시점에서는 관세법상으로는 외국 제품으로 봅니다. 한편 가격이 400달러 이하면서 용량 1리터 이하인 술 한 병과 60ml 이하 향수는 종전과 같이 구매해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강성부 펀드가 국제항공운송협회 서울 연차총회를 앞두고 한진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의 지주사격인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 확보한 건데 최대 주주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강성부 펀드가 추가 지분을 확보해서 한진칼 지분 15%를 넘겼어요. 네, 강성부 펀드는 어제 한진칼 지분을 1%포인트 추가 확보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보유 지분이 16%에 가까워졌습니다. 최대 주주인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 17.84%와 2%포인트도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강성부 펀드가 오너 일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첫 국제 무대가 될 국제항공운송협회 연차총회를 사흘 앞둔 시점에 지분 추가 매입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가 지분 확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강성부 펀드는 지난해 11월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를 선언하고 신용 등급 개선과 경영 효율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초기에 보유한 지분은 9%였는데요. 불과 반년 만에 총 6차례에 걸쳐 7%포인트를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 정기 주주총회 때 KCGI가 한진일가를 표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죠. 네, 조 전 회장을 포함한 오너 일가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약 29%입니다. 그런데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 등을 위해 주식을 팔게 되면 지분 보유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진칼 지분을 16% 가까이 보유한 KCGI가 지분 추가 확보에 나설 경우 오너 일가가 최대 주주 자리를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보통 계약에서는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리스,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기업이 캐피털사와 계약을 맺고 3에서 5년 정도 차를 빌리는 계약은 방식이 좀 달라서 소비자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개선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박규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현대캐피탈 등 리스 회사에서 자동차를 빌리고 중간에 해지를 하면 해지 시점에 상관없이 같은 중도 해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리스사 입장에선 매달 들어오는 리스료 수입이 끊기는 만큼 페널티 성격의 수수료를 물리는 건데 남은 계약 기간에 무관하게 같은 수수료율을 매기는 겁니다. 예컨대 3년 계약에서 한 달을 타고 해지하든 35개월을 타고 해지하든 중도 해지 수수료율이 최대 40%로 똑같습니다. 계약 만기에 가깝게 해지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계약 만기에 가깝게 해지할수록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바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엔 40%, 석 달을 남기고 해지하면 대폭 낮은 5%의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영업자가 3년짜리 자동차 리스 계약을 맺고 16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해지를 하면 지금은 해지 수수료로 598만 원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수수료율을 차등화가 적용이 되면 171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이 40% 일괄 적용해서 30%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리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21만 명, 계약 금액은 10조 원 규모입니다. 수수료를 차등화는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회사들의 표준약관 개정을 거쳐서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다음 달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올해 벌써 두 번째 인상인데 여기에 일부 보험사들은 조건을 갖추면 보험료를 깎아주던 특약 할인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험사들은 주행거리나 블랙박스 설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각종 할인 특약을 경쟁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손해율이 높아지고 손실이 커지자 보험료 인상과 함께 이 같은 할인 특약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은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3% 깎아줬지만 지난 3월부터는 1.5%만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도 할인 특약의 할인율을 낮춰 비용을 줄이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이 밖에 다른 손해보험 회사들도 운전거리가 짧을 때, 운전 경력이 길고 무사고일 때 할인해주는 특약에 대해 할인율 축소를 검토 중입니다. 손실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각종 할인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추가 인상 요인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 억제를 위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절감을 하고 보험료를 최대한 억제해보자.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특약 할인 축소는 사실상 보험료 인상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는 소비자에게는 보험료 인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같은 값에 보장을 냈던 부분에서 그 할인 특약이 없어짐으로써 보험료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다 하는 불만이 끊이질 않았는데 올해 3월 기준에 최신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여전히 용돈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46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이들 가운데 437만 명, 그러니까 전체의 95%가량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도 채 안 됐습니다. 같은 기간 공무원 연금을 볼까요? 전체 수령자 50만 명 중에 46만 명가량이 100만 원 이상을 수령했습니다. 최근 한 금융기관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받는 노인들이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264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 459만 명 중에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단 32명, 300만 원 이상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면 공무원 연금은 300만 원 이상 수급자만 12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물론 공무원 연금이 훨씬 오래됐고 납입기간, 납입금액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차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수십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그만한 연금을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소득 상한액이라는 장치 때문인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수천만 원씩 월급을 받아도 이 소득 상한액인 468만 원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더 내고 싶어도 못 내고 소득을 최고 468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보험료를 내고 그만큼의 연금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의 소득 상한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835만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소득대체율을 적용을 하면 국민연금은 현재 최대 수령액이 210만 원에 불과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425만 원으로 2배가 넘게 차이납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각종 공적연금을 하나로 통합하자 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가족인 상황에서 정치권도 정부도 여론을 의식해 함부로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8만 3천 명에 그치면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출생아 수도 줄고 있다는 분석인데 오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출생아 수는 8만 3천 명에 그쳤습니다.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수의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월별로는 3월에 2만 7천여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출생아 수가 3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고 지난 2016년 4월 이후 36개월 연속 최저기록 행진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도 1.01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은 보통 다른 때보다 1분기에 출산이 많다며 이 추세라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합계 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결혼도 크게 줄었습니다. 1분기 혼인 건수는 5만 9천여 건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나 줄었습니다.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출산 연령인 30에서 34세 여성의 인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비혼 만혼아에 대한 그 인식이 점점 늘어나면서 혼인이 감소하기 때문에 혼인 감소에 의한 출산 감소를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연령별 혼인율을 보면 남자는 30대 초반, 여자는 20대 후반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높은 상속세 때문에 가업을 접거나 회사를 해외에 파는 사례가 늘면서 당정이 엄격하다는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윤곽이 다음 달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기자와 미리 좀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류 기자. 네. 이 가업 상속 공제 완화 요새 좀 관심사가 뜨거운데 왜 가업 상속이 관심사로 급부상한 겁니까? 네, 국내 최대 밀폐 용기 업체 락앤락의 그 가구 업체 까사미아 여기에 한진그룹까지 이들 기업들은 창업자들이 높은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팔거나 고심하는 회사들입니다. 예.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세율은 50%인데 주식으로 기업을 승계할 경우 실제 부담하는 최고 세율은 65%까지 치솟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26%의 2배가 넘는데요. 상속세 부담이 관심을 끌면서 부담을 덜어주는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기업들 중에 한진 같은 재벌 기업들은 이 공제 제도를 못 받을 것 같은데 아무 기업이나 해주는 게 아니죠, 이게? 네, 맞습니다. 우선 매출이 3천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 금액을 모두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데요. 그런데 공제 요건이 좀 엄격합니다. 10년간 업종과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되는데 500억 원을
유지를 해야 500억 원을 그 공제를 해주는데 이를 어기면 500억 원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정이 너무 엄격하다며 손을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완화 방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각각이 잡히고 있습니까? 네, 우선 10년이란 기간이 너무 기니 대략 7년 정도로 줄이자는 게 중론입니다. 예. 업종 변경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좀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액자를 만들 경우 액자만 10년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를 상위 개념인 인테리어 개념까지 허용을 해서 창틀을 만들어도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시각차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는 매출액 3천억 원 이하 기업이란 조건을 유지하자는 쪽인데 여당은 7천억 원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강합니다. 편법 대물림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이 정도 완화로는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다며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 달 중순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해 1분기 도소매업 대출이 1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중 예금 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지난 3월만 서비스업 대출은 석 달 전보다 9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서비스업 중 도소매업은 4조 5천억 원 늘면서 지난 2008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경제 상황을 반등시키기 위해 기업 투자를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급선무라며 제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민간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조입니다. 오늘 날씨도 여전히 더운 데다가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까지 건조주의보는 확대된 상태인데요.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이 없는 만큼 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불씨 관리에 한 번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대부분 기온이 오르면서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청주 28도, 광주 27도, 부산은 25도, 강릉의 경우 30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여기다 자외선 지수도 오늘에 이어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춘천의 경우 아침 기온은 11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7도로 일교차가 15도가량 높게 나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대형 화재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은 제주도의 경우 저녁부터 흐려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전주 27도, 대구는 30도까지 올라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